네, 안녕하세요. 백설 읽어주는 남자 킬리만입니다. 최근에 코인데스크에서 이소래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소래에 관련된 소식들이 굉장히 오픈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소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묶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소래의 중국식 이름은 이렇습니다. 리 샤오라이. 이소래 같은 경우는 이 리 샤오라이의 중국식 이름도 같이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72년도에 태어났고 비트코인 재단의 발기인 겸 회원이라고 하네요. 자, 중국의 영길시 출신의 사람이고 이분은 조선족입니다. 조선족. 그리고 대학원 과정을 전남대학교에서 나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한동안 거주했다고 하고요. 자,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는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합니다. 비트코인으로 10억 달러 수익을 남기고 그리고 단 4시간 만에 4.7억 원이라는 ICO를 한 사람으로도 불리운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ICO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긴 걸로 또한 알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잠시 3000% 빠지면은 비트코인 재단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죠. 비트코인 재단 하면은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비트코인 재단의 회장을 맡고 있는 블록 피어스입니다. 블록 피어스 같은 경우는 1980년생입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업계 재산 서열 9위로 현재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바비리 같은 경우가 비트코인 재단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바비리 같은 경우는 BTCC 거래소의 대표이사이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트코인의 찰리리의 친형이기도 합니다. 자, 비트코인 재단은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비트코인 재단은 2012년 9월 달에 콜롬비아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이라고 합니다. 본사는 미국 워싱턴 주에 존재하고요. 자, 비트코인 재단은 2012년 9월 몇 번의 사건 이후에 비트코인의 명성 회복과 발전을 위해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 법인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기술에 의존하는 영리 기업의 보조금으로 자금을 지원받아서 운영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재단은 암호화폐 산업에서 가장 큰 옹호 단체이기도 하고 비트코인 관련 커뮤니티 중에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재단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게 아니라 커뮤니티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비영리 집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문은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상편과 하편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자, 참고로 이 왼쪽에 계신 분이 이오스 BP 노두원 쪽의 대표님이십니다. 지난번 제가 인터뷰를 했던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분이 중국 출장 중에 코인데스크와 함께 이소래를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고래 리 샤오라이를 만나다. 자, 리 샤오라이는 전남대학교에서 유학을 했고 영업의 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영어 강사를 했고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의 길로 들어섰다. 이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네요. 리 샤오라이는 중국 암호화폐 업계 저명 인사로서 각종 강연과 조술 등으로 블록체인 암호화폐 대중화에 적잖이 공헌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자신이 굴리고 있는 자산이 10억 달러 규모라고 밝힐 정도로 성공한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자, 10억 달러면은 하나로 계산을 하면은 1조 2천억 원입니다. 자, 하지만 동시에 논란이 있는 인물이라는 꼬리표로 따라 붙습니다. 자, 지금은 중국 고래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지만은 한때는 한국의 대학에서 조선족 학생 대상 장학금을 받았던 유학생이기도 했습니다. 자, 사진을 보니까 안 본 사이에 많이 늙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인터뷰 내용은 2019년도 12월 18일에 이루어진 걸로 보이고요. 베이징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자, 이걸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읽어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리 샤오라이는 달변인이었습니다. 논리 정연하게 이어지는 그의 말은 쉬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고래로 알려진 그를 만나고자 하자 중국 블록체인 업계의 한 인사는 언변이 좋으니 조심하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그의 언어는 거칠었습니다. 인터뷰 초반에는 티를 내지 않았으나 대화가 익숙해진 뒤에는 중국어 욕설이 시나브루로 따라 붙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 대한 평가도 애두르는 법이 없이 직설적이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기자에게도 그건 틀렸어! 라고 다그쳤습니다.
그와 3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른바 녹음 게이트로 불리우는 논란이 왜 벌어졌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너무 솔직해서였을 것 같습니다. 자, 녹음 게이트에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제일 나중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샤오라이는 저도 듣기로 굉장히 말을 직설적으로 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1972년생이고 중국 지린성에 있는 연변 조선족 자치구 출신인 그는 2018년 7월 3일 본인 몰래 녹음된 파일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사건으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파일에서 이소래는 업계 내 여러 인사들을 원색적인 언어로 품평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는 녹음게이트 사건 해명 차원에서 몇 차례 언론 인터뷰에 나섰지만은 결과적으로 대외 활동 자체가 부쩍 줄었습니다. 중국 내 블록체인 암호화폐 업계 리 샤오라이 소식을 물으면 요즘은 조용히 지낸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코인데스크 코리아와의 인터뷰도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자, 리 샤오라이가 조선족이지만은 중국말이 더 익숙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 중에 비록 우리말 몇 마디 튀어나오기는 했어도 결국 질문과 답변은 줄곧 중국어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한국말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자, 한족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부터 조선어를 쓸 일이 없으니 못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후부터 조선어로 뭘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학습 능력이 생긴 뒤로는 중국어와 영어로만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니 집에 전화해서 어머니와 통화할 때 정도 빼고는 조선어를 쓸 일이 잘 없었습니다. 자, 연변의 조선족은 어차피 조선어와 중국어를 섞어서 씁니다. 그런 영향이 컸습니다. 자, 창춘대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창춘대 회계학과를 1995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서 97년 사이에 한국 광주에서 약 10개월 동안 살면서 전남대 경제학과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조선족 학생 대상 장학금을 받아서 학비와 기숙사비를 댔고 어린이들에게 아르바이트로 중국어를 가르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중국 대학에서 배운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펄 크루그먼이 쓴 책을 보며 그것이 경제학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는 방법도 몰랐고 재미가 없어서 관뒀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나중에 책을 쓸 때는 학생 때 배운 회계학과 그것이 경제학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이소래는 조선족이고 그리고 가정 형편이 그다지 좋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그다지 좋아하거나 잘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재 1조 2천억 원이란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중국 최고의 고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계속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뒤에 바로 취직을 하셨습니까? 각종 판매업을 했습니다. 한동안 컴퓨터 부품을 팔다가 자, 나중에 가서는 이글 회로 기판에 중국 동북 지역의 총판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때 가서 돈을 꽤 많이 벌었습니다. 자, 리 샤오라이는 대학 3학년 때부터 장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창춘대는 그리 좋은 대학교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다 할 역사 전통도 없고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학업에 흥미를 못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을 팔았냐고 물었더니 다양한 걸 팔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인터뷰에서는 한때 옷가지를 판 적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컴퓨터 기업과 PC방을 운영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사업 수완이 꽤 좋았는지 승승장구했습니다. 언젠가 한 강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물건이든 팔 수 있고 아무리 비싼 것도 팔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못 파는 것도 팔 수 있는 영업의 고수였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 회로 기판인 이글에 관련된 동북 총판 시절에는 처음으로 100만 위안,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은 1억 6,5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손에 넣어봤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사기를 당하기도 했고 사업 부진과 실패도 겪었습니다. 자,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까 자연히 안정적인 수입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결국 연변에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조선족 친구의 권유로 영어 강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중국 매체들은 당시 리 샤오라이의 강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강의 스타일이 재미있어서 학생과 누리꾼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리 샤오라이를 영어 강사 세계로 이끈 조선족 소꿉 친구인 라 영호라는 이 친구는 그와 같은 신동방 교육 그룹에서 영어를 가르치다가 훗날에 스마트폰 제조사 스마티잔을 창업했다고 하네요. 자, 본격적인 명성을 얻게 된 것은 중국의 대표적인 어학원이고 유학원인 신동방의 영어 강사 시절 때부터였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직업이었습니다. 200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2007년까지 7년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영어를 잘해서 가르쳤던 게 아닙니다. 평소 영어를 쓸 환경이 어디 많았겠습니까? 그냥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신동방에서 GRE, 토플 등 시험 관련 수업을 가르쳤습니다. 영어를 가르쳤다기보다는 시험을 잘 치는 방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것과 시험을 잘 치는 것은 매우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때가 신동방 어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소래고 그리고 이분이 그의 친구이고요. 자, 떠날 무렵엔 이미 학생들 사이에서 꽤 유명한 상태였습니다. 현장 수업도 했고 인터넷 강의도 했고 들으러 오는 학생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40일짜리 과정을 연간 10번 정도 진행을 했는데 한 번에 8개 반을 가르쳤습니다. 자, 한 개 반 학생이 기본 500명이었고 1500명짜리 반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끝에선 보이지 않으니 칠판이 무용지물이라 그냥 말로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학생이 너무 많아서 극장을 빌려서도 했습니다. 연간 내 수업을 듣는 학생이 2만에서 3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당시에 영어와 단어 교재도 한 권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은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때 전국에서 판매량이 가장 많은 베스트셀러였다고 하고요. 당시 수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1년 수입이 세후로 하면은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은 1억 정도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전으로 계산하면은 한 1억 6,500만 원 정도 되고요. 자, 그리고 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모든 수입들 자체를 아버지 치료에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고향에서 장사를 할 때도 영어 강사로 이름을 날릴 적에도 그의 수입은 대부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버지의 치료에 쓰였습니다. 당시 리 샤오라이 부부의 1년 생활비는 현재 환율로 한 2,500만 정도였고 나머지 본 돈은 모두 아버지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2005년 말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넌 자유다. 자, 그리고 2007년 여름 그는 신동방 강사회를 그만뒀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다음 해 2008년 에듀이지라는 유학원을 창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오히려 융자 사업을 필두로 투자자로 변신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무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의 명성을 다시 바꾼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블록체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책이 영어 강사 시절에 냈던 토플 단어책이고 지금도 베스트셀러로 꼽힌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소래가 정말 어렵게 공부를 했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았구나 그런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소래가 비트코인에 어떻게 접했고 그리고 어떻게 그 많은 부를 이루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는 어떻게 접하게 되셨습니까? 2011년 2월 초에 트위터에서 우연하게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1달러를 넘어섰다는 글을 봤습니다. 가상화폐라는 게 뭐길래 도대체 1달러보다 비싸게 됐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알아보니 비트코인 백서를 권하더군요. 비트코인 백서를 읽어봤더니 매우 훌륭했습니다. 우수한 논문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다가 계정을 만들고 오래돼서야 4달러를 주고 샀습니다. 얼마를 사야 하나 망설이는 사이에 더 올라 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착실히 매수를 했고 2100개까지 사들였을 때 평균 매수가가 6달러였습니다. 그리고 6월에 5배인 32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건 죄다 날려버렸습니다. 2100만 개면은 현재 지금 1000만원 잡으면은
210억입니다. 210억 원을 이렇게 날려버린 거네요. 그리고 이소래의 가장 큰 특징 하나는 어떤 것이 궁금해서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바로 비트코인 백서를 읽었다는 거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백서를 읽어보지 않고 가격에 매달리고 있으신 분들이 상당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 백서가 아니라도 본인들이 투자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백서도 읽어보지 않고 다른 사람 이야기들만 계속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소래 같은 경우는 본인이 투자하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또 나옵니다. 32달러를 찍더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24달러일 때 4분의 3을 팔아버렸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 봤을 땐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죠. 하지만 그 시점에 있어서는 매수 평균가의 4배니까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익을 본 만큼은 채굴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지는 폭락장에서 나는 내가 판단을 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채굴은 실패했습니다. 잘 몰라서 다른 이들에게 맡겼는데 믿을만한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남은 4분의 1을 맡겨뒀던 거래소는 당시 해킹당한 마운트 곡수였습니다. 채굴로 날리고 그리고 거래소에 놔뒀는데 그게 해킹이 돼서 날아가 버린 거죠. 지금도 인터넷에서 당시 거액의 비트코인 손실을 본 이용자 명단을 볼 수 있는데 거기 내 이메일도 있습니다. 자, 나중에 리플 10만 달러치를 도중 맞았는데 그때 마운트 곡수와 같은 이메일과 같은 비밀번호를 썼습니다. 이때 리플 시작 때 10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지금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수십억 달러가 됐을 것입니다. 문제는 당시 리플은 계정을 만들면 비밀번호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마운트 곡수 해킹 때 계정을 새로 하나 만들어 옮기려고 하던 때 해킹 당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하나 있습니다. 여기 우리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 투자할 때 거래소를 여러 개 쓰잖아요. 그 중에는 이제 믿을 만한 데가 아닌 데도 있을 겁니다. 거래소 능력이 안 돼서 해킹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래소 관계자들이 도덕성이 해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안전한 거래소라고 믿었던 이곳에 있는 자산까지 전부 다 해킹 당할 수가 있습니다. OTP만 해놨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산이 많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를 별도로 이렇게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안을 지키는 것은 본인의 자산을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스스로 계속 자신의 보안을 점검을 해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윳돈이 있어서 암호화폐를 투자 대상으로 봤던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을 하셨네요. 정반대입니다. 암호화폐는 좋은 투자 대상이 있어서 투자에 나섰지만은 돈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돈이 더 있었으면 더 투자를 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가지고 있던 애플 주식을 팔아서 마련한 16만 달러로 다시 비트코인을 사들였습니다. 16만 달러면은 지금 환율로 하면은 2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입니다. 자, 이소래는 그때부터 2012년 중반까지 사들인 비트코인이 10만 8천 개가 좀 넘었습니다. 매수 가격은 개당 1달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교훈 하나를 얻어야겠죠. 자, 이소래는 비트코인이 32달러까지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떨어지면서 이 친구는 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평균 단가가 1달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백서를 보고 공부했고 계속 꾸준히 다른 부분에서 계속 공부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32토막이 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현금이 고갈된 상태에서 그는 더 이상 매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메일도 자동 분류시킨 뒤에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013년 1월 10달러가 되고 2013년 2월 말 당시의 최고가 32달러 선을 회복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쥐고 있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매도 움직임이 있었지만 며칠 지나자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자, 그 당시 이소래가 TV에 나오는 화면입니다. 중국 CCTV에 나온 거고 2013년 5월 18일 날 나왔네요. 그 당시에 출연해서 보유한 비트코인이 6자리 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6자리 수면 이제 10만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10만 8천 개 정도의 물량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걸로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200가 넘어선 뒤 같은 해 5월 관영 CCTV 뉴스 인터뷰에서 리 샤오라이는 자신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수량이 6자리 수 10만 대라고 밝혔습니다. 뉴스에서는 그를 경험이 풍부한 비트코인 애호가 중국 비트코인 업계에서 달인으로 알려진 인물로 소개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하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때부터 비트코인 관련 분야 등에 투자를 시작합니다. 당시 만든 비트 펀드와 관련해서 그는 처음에 $350만 시작했는데 5년이 지난 2018년 8월에 58배인 1억 5천만 달러 규모가 되었습니다. 자, 현재 전체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네요. 투자 대상이 주로 블록체인이고 주요 자산도 대부분 디지털 화폐입니다. 취약성이 크다는 그 특징 탓에 순식간에 40% 50% 떨어지기도 하니 숫자 즉 법정 화폐로 이야기를 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대략 10억 달러 가량 규모입니다. 자산은 익명의 콜드 월렛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10억 달러면은 1.2조 정도 되죠. 1조 2천억 원 정도 되는 자금입니다. 그러면 주요 투자 대상은 어디입니까? 비트코인은 가지고 있고 이더리움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오스와 믹스인 네트워크 정도 있습니다. 믹스인은 잘 모를 테지만은 어떤 블록체인 자산도 안전 우려 없이 저장 가능한 다용도 지갑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지갑은 이더리움만 저장 가능하고 이오스 지갑은 이오스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했습니다. 믹스인에서는 차세대 블록체인이라고는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진정한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에만 적합할 뿐입니다. 다른 건 안 됩니다. 이더리움은 최대의 기술적 실패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트랜잭션 시간을 좀 줄였다고 해도 너무 느려서 쓸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공헌이 있다면은 코인 발행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이더리움을 완전히 비켜간 것은 아닙니다. 비트펀드 지원으로 창업한 거래소 윈비는 당시 최초의 이더리움 거래소였습니다. 윈비 거래소 같은 경우는 현재 비곤 거래소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트레이딩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 비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오스 기축 거래소이기도 합니다. 자, 이오스 주요 투자자로 알려져 있던데 맞는지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면에서 이더리움이 할 수 있는 수준은 이오스도 할 수 있습니다. 탈중앙 컴퓨터를 만들겠다는 목표는 둘 모두 같습니다. 그러나 이더리움은 작업 증명 방식을 취해서 비효율적입니다. 이오스는 위임 증명 방식, 즉 디포스 방식으로 효율을 높였습니다. 이오스가 성공할 수 없다면 다른 어떤 모델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다 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댄 라이머가 이오스 이전에 했던 프로젝트 4개 모두 투자했습니다. 당연히 이오스에도 투자했고 실제 창업할 때 나도 일부 참여했습니다. 창업할 때 참여했다는 것은 블록원에도 투자를 했다는 의미겠죠. 하지만 제가 기업 보고서 확인해 볼 때 이소래의 이름은 따로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더리움에 투자하신 분들 이런 멘트에 대해서 화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소래의 말투가 원래 이렇습니다. 이따가 이소래의 녹음 파일을 이야기를 하면은 이 정도 말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배울 수 있는 부분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투자 대상을 찾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습관은 계속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대학 때 회계를 배웠고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졸업 뒤에는 영업을 배웠습니다. 영어를 가르칠 때도 스스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트코인을 접한 뒤에 또 스스로 공부했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올라 자본이 생기고 경험이 생기니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학습하는 것이 나의 끊임없는 경쟁력입니다. 뭔가 배울 때 미친 듯이 합니다. 암호화폐 투자로 돈을 많이 벌고 나니 주변 반응은 어땠습니까? 처음엔 주변에서 내 관심 분야를 알지 못했습니다. 또 미친 짓 한다는 시기였죠.
그러다 돈이 많아졌다고 하니까 친구고 가족이고 왜 먼저 이야기해주지 않았냐고 하더군요. 나는 내 이야기를 인터넷에 다 공개해 놓는 사람인데 얘기를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사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그냥 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0달러가 하루아침에 1달러가 됐다가 다음날 1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또다시 10달러로 떨어지는 걸 무슨 수로 참겠습니까? 비정상적이지 않나요? 부동산이나 주식 등 다른 투자는 아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집을 샀다가 팔 때는 더 얹어서 팔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릅니다. 하지만 가치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가격 상승의 본질적 원인은 대출이어서 가격의 절반은 허수입니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 부채입니다. 부동산은 함부로 팔지도 못해서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좋은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주식은 갖고 있습니다. 오디세이라는 이름으로 주식 관련 ETF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기자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네요. 이날 리 샤오라이가 그의 자산으로 비트코인, 이오스, 믹스인 네트워크를 열거한 것도 다분히 의도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는 2019년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박스라는 명칭의 ETF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비트코인, 이오스, 믹스인 네트워크를 1대 1500대 8 비율로 반영하는 상품으로서 결국 리 샤오라이가 자신이 가장 믿는 자산을 묶어놓은 구조입니다. 자, 이오스를 비율을 1500을 해놨다 해서 이오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의미는 아닙니다.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을 해놓은 거예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한 950만원 정도 하고 그리고 이오스 가격이 3600원 정도 잡으면은 1500 곱하면 한 550만원,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비중이 더 큰 겁니다. 중국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 박스 ETF 상품을 리 샤오라이의 복귀작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리 샤오라이가 본격적으로 박스 ETF를 홍보하고 나선 것도 2019년 7월 3일 이른바 부추절 행사 때부터였습니다. 자, 이 부추절이 중국의 명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부추절의 유래는 그보다 1년 전인 2018년 7월 3일 리 샤오라이의 녹음 게이트가 터진 날을 의미합니다. 녹음물에 부추를 배달하는 표현이 나오면서 리 샤오라이에 대한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부추는 중국에서 개인 투자자들, 개미를 비하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부추는 춥건 덥건 환경 적응력이 강해서 재배하기가 쉬우며 여러 차례 수확이 가능합니다. 농부는 부추에 필요한 물을 주며 성실껏 길러 부추를 감동시킵니다.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 낫을 갈며 배연의 시기를 재고 있습니다. 농부가 한두 차례만 낫을 놀려도 부추는 모두 베어지고 맙니다. 잘려나간 부추는 누군가에게 먹히겠지만 어차피 부추는 금세 다시 자랍니다. 마치 증시에서 일군 개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물러나도 이내 또 다른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증시로 밀려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간의 사람들은 한때 암호화폐의 신세계로 안내했던 리 샤오라이가 자신들을 부추에 빗대 베어버린다 했다며 배신감을 토로했습니다. 리 샤오라이는 황급히 해명에 나섰으며 자신은 평생 부추라는 말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지는 의미로 모든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실제 30분짜리 녹음에서 부추라는 표현은 리 샤오라이가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는 오히려 자기 자신도 부추와 다를 바가 없다며 사건 2달 뒤 자신의 투자 이야기를 담은 부추의 자기 수양이라는 책도 냈습니다. 또 리 샤오라이는 1년이 지난 2019년 7월 3일 부추절을 명명하고 녹음 게이트 1주년 제1회 부추절이라는 대규모 온라인 행사를 열었습니다. 자신이 추진하는 믹스인 네트워크와 박스에 관한 대대적인 홍보도 있었습니다. 1만 명이 참가했고 리 샤오라이 본인이 강의도 했습니다. 자, 이소라가 했던 발언들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왜 욕을 먹었고 왜 암호화폐를 한동안 떠나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신 분들 열받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얻을 게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텀은 스캠 코인이지만 자신이 패트릭을 대신해서 6개월간이나 세일즈를 해줬다고 발언을 했고, 이에 퀀텀 개발자인 패트릭은
자신들은 메인넷 등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이소래는 과거 ERC-20 상태일 때 스캠이었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트론은 스캠이고 저스틴은 입 잘 터는 사기꾼이다. 하지만 그 시총을 볼 때 그 입 터는 능력은 인정한다고 발언하였고, 이에 트론 개발자인 저스틴은 웨이보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냐며 황당한 모함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이소래는 저스틴의 웨이보 댓글에 다른 사람들이 너 사기꾼인 거 우리 원래 알았으니까 걱정 말라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바이낸스 CEO인 자오장평은 OK코인의 시밍싱 CEO와 관련된 흑역사가 있으며 인품도 별로일 뿐 아니라 바이낸스는 사기꾼 집단인데 중국 정부에서 거래소 잡을 때 자오장평은 캐나다인이기 때문에 안 잡힌 것 뿐이라고 발언했으며, 바이낸스 공동 창시자 허이는 원래 사기꾼 눈에는 사기꾼으로 보인다고 응수했다고 합니다. 자, 네오는 별 기술도 없지만 세력들이 붙어서 올린 것이고 창시자 다홍페이는 수중에 네오가 얼마 있지도 않다. 그리고 리플은 몇 년 전에 죽었어야 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소프트뱅크가 판에 들어오는 바람에 살아난 코인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라이트코인은 비트를 금에 비유하고 자기를 은에 포지션한 것이 성공한 것일 뿐이지 별거 없는 코인입니다. 이더리움은 작년에 중국 중앙은행이 거래소에서 비트 출금을 막아 시기를 잘 타서 오른 것 뿐이라고 또 발언했습니다. 자, 저기까지는 암호화폐 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딱 저기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멈췄으면은 일반 군중들한테는 굉장히 박수를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개미들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해버리게 됩니다. 가치 투자라고? 어차피 너희들은 그 가치를 알아볼 성구안이 없을걸? 병신들의 합의도 합의이다. 블록체인 최대의 가치는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합의에서 오는 가치인데, 아무런 가치가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는 걸로 합의하면 가치가 있는 것이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보들이어서 상관없기 때문에 멍청한 사람이든 뭐든 사람 많이 끌어들이면 성공하는 시장이다. 블록체인 투자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투자는 돈 벌라고 하는 것이다. 가치 투자 외치는 병신들아. 투자도 좋고 투기도 좋다. 결국 돈을 벌었나 못 벌었나가 핵심이다. 난 중위가 사기라고 생각하는데 중위 관련 상장사 주식은 산다. 바보들은 중위를 믿고 세상에서 바보가 이리도 많은데 주식이 오르는 건 너무 뻔한 거 아닌가. 기회가 있으면 벌어야지. 여기서 중위라는 것은 한국의 한의학과 유사한 그 학문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돈 많은데 이 판에 남아있는 이유는 내가 1등을 하기 위해서이다. 난 언제 어디서나 1등이었다. 바이낸스 저스틴 따위가 1등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다. 이 판은 IT 업계와 같다. 불변의 진리는 개미를 얻는 자 천하를 얻으리라. 개미를 욕하지 마라. 그들은 너희를 먹여 살려주는 존재이다. 커뮤니티와 자신의 IP가 제일 엄청 중요하다. 커뮤니티 관리는 시장의 호황이나 불황과는 상관이 없다. 약세장일수록 유명세를 쌓아 놓으면 나중에 강세장에서 엄청 유리하다. 내가 그렇게 했다. 자, 이런 이야기 통해서 기분만 나빠하시면 안됩니다. 뭔가 얻어갈 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소래를 옹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얻어갈 게 있다는 거예요. 가치 투자를 너희 같은 놈들이 어떻게 알아볼 성관이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여하튼 이러한 녹음 게이트 문제 때문에 이소래는 한동안 암호화폐 업계에서 조용히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음 게이트는 어떻게 벌어진 일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왔는데 내 성격이 원체 그렇습니다. 내가 대단한 인물도 아니니 누가 오면 그냥 만납니다. 누가 공손하게 찾아오면 나도 공손하게 맞이합니다. 그가 나에게 이런저런 의견을 묻길래 나도 충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말하면서 좀 저속한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가 이 대화를 녹음해서 인터넷에 파일을 올려버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락장에서 다들 손해를 보던 시절이었고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글을 써서 나를 모함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본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야기한 게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 아는 저스틴 선이 사기꾼이라고 했는데 사기꾼 맞지 않습니까? 다들 내가 옳은 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소리는 여전히 적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부추의 자기 수양책 내용을 보면 항상 장기 투자를 강조한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장기 투자입니다. 모든 성공한 투자자들은 인종과 국적을 막론하고 모두 같은 생각입니다. 장기 보유를 한다. 나의 투자가 10년 뒤, 20년 뒤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장기 투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워런 버핏이 애플이 아니라 코카콜라에 투자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애플의 사업 전망이 훨씬 좋아 보이겠지만은 버핏은 코카콜라를 선택했습니다. 연구개발 비용 때문입니다. 기업 발전에서 연구개발 비용은 막대한 부담입니다. 코카콜라는 연구개발 필요가 없지만은 애플은 절실합니다. 장기적 관점을 갖기 시작하면 이런 게 보일 것입니다. 저도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 쪽에 투자할 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장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팔아치운 적은 없나요? 판 적은 없습니다. 줄곧 사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번 돈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한 것은 언제 팔아야 합니까? 이 부분이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다 쓸 수 없을 정도의 가격만큼 올랐을 때 팔고 싶은 만큼 파는 것입니다. 거래시장은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다들 돈 버는 곳으로 생각해서 사자마자 언제 팔지를 고민합니다. 그게 아니라 거래시장 밖에서 돈을 벌고 시장 안에서 돈을 키우는 것입니다. 시장 밖에서 버는 수입만으로 살기가 힘들면 이런 말은 당신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더 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란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노른자는 먹고 사는 돈이고 흰자는 가족의 병치료와 부상을 대비해서 갖고 있는 돈입니다. 그 밖에 있는 껍질은 투자할 돈입니다. 껍질을 시장에 넣어서 키우면 됩니다. 돈 버는 기술은 하다 보면 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성격을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기 투자 자금, 단기 투자 자금, 그리고 생활비, 그리고 현금 보유량.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개미들 같은 경우 이걸 전부 다 투자해버리죠. 올인.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고요. 2019년 10월 17일 베이징 국제 대주점에서 열린 BTC 맥스 행사에서 강연을 한 사진인데 지금 이소래가 외부 행사에 나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 사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BTC 맥스는 거래소로 확인이 되고요. 자, 이 글을 작성하신 분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하셨네요. 리 샤오라의 자신감은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장사와 강의로 큰 돈을 벌어봤고 아버지 병원비로 많은 돈을 써야 했고 그러면서도 새로운 배움과 새로운 세계를 마다하지 않으며 온 길이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자이자 창업가인 그는 현재 중국 최대 블록체인 관련 투자사인 인블록체인을 통해서 각종 프로젝트와 플랫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유럽의 파생 상품 거래소 BTC 맥스에 대한 투자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투자 기록을 담은 여러 조술은 그를 베스트셀러 저자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책 인쇄로만 평생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리 샤오라이가 낸 결론은 앞으로 투자 지식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역시 본인이 투자했으니까 여기 행사에 참여를 한 거였네요. 또 여기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기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는 중요한 투자 지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해 세상은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돈 버는 일은 악마화합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큰 돈을 벌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건 매우 큰 잘못입니다. 모든 개인은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큰 돈을 벌 기회가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도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돈을 벌지만 액수가 작을 뿐입니다. 저명한 투자자인 워런 버핏에게 비밀이 없습니다.
그가 무엇을 보고 어디에 투자하는지는 모두에게 공개가 됩니다. 투자는 보통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잘 가르쳐야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책도 썼습니다. 나중에 내 아이가 뭘 보고 싶어하건 춤을 추건 미소를 하건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써야 할 생활비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을 때에는 그것을 투자해서 더 크게 만들라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에 투자해야 될지 가르치실 겁니까? 필요합니다. 은행과 증시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위험하겠습니까? 99.99%가 증시가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증시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훨씬 위험합니다. 주식의 장기 투자라는 책을 보면은 200년 동안 미국의 달러와 금, 채권, 주식 등의 가치 변화를 비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년 전에 1달러는 95%가 쪼그라들어서 오늘날 5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은 4배가 높아졌고요. 단기 채권은 281배가 높아졌고 장기 채권은 1700여 배가 높아졌고 그리고 주식은 70만 배가 늘었습니다. 현금이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가치가 떨어집니다. 매일같이 지켜보면 증시의 위험이 커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코카콜라가 상장된 것이 1919년인데 연평균 15%씩 100년 동안 171만 배 성장했습니다. 이런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리 샤오라이는 자신이 체득한 이 같은 지식을 널리 퍼뜨리는데 인색하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투자 방식을 다룬 적립식 투자가 운명을 바꾸다를 포함해서 그가 쓴 책은 모두 그의 홈페이지에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여전히 논란이 되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따라붙습니다. 녹음 게이트의 여파는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녹음 파일에서 그가 비판의 화살을 날린 것은 저스틴 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이낸스를 사기꾼 거래소라고 했고 그 CEO인 자오장평에 대해서 성격이 나쁘다, 사실은 기술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인민은행이 돌연 비트코인 출금을 막았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봐서 지금처럼 뜬 것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리플은 핵심팀은 다 떠났는데 소프트뱅크가 잘못 알아보고 지지해서 뜬 것이라고 폄하했습니다. 라이트코인과 네오도 각각 X 같은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고 사람들은 틀린 말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호언장담은 누리꾼들의 지지로 증명되었지만은 그의 화법이 불편한 인물들도 곳곳에 있습니다. 동시에 그의 투자 방식과 성공에 물음표를 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리 샤오라이는 7년이 한평생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인생이 여러 차례 평생이 거듭되는 삶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학을 나와서 장사를 하다가 2008년 28살 때 장사를 관두고 신동방에서 영어를 가르쳤고 신동방을 나와 2008년 사업가와 투자자로서의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그는 적립식 투자를 하는 유료 커뮤니티를 다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톡방 형태의 유료 커뮤니티는 리 샤오라이 나름의 투자와 사회 공헌 방식입니다. 자,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비트 펀드를 운영했었는데 비트 펀드는 지난해 운영을 중단하기까지 투자자들에게 5년 동안 48배의 이익을 안겨줬다고 합니다. 커뮤니티가 있을 때 좋은 점이 있습니다. 혼자서 정기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투자하면 좀 바보스럽지만 다 같이 하고 있으면 안 하는 사람이 바보 같아 보입니다. 스스로에게도 많은 가치를 갖다 줍니다. 내가 박스 ETF의 무수수료, 무이자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다른 사람 돈으로 내 지갑을 채우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돈은 스스로 벌면 됩니다. 자기가 만든 펀드에 자기 돈을 얼마나 넣는지를 용기 지수라고 합니다. 나는 시장 밖에서 본 돈으로 박스를 사들일 것입니다. ETF를 사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가면 지도적 지위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같은 시대에 중요한 것은 돈도 지식도 외모도 아닌 영향력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질문을 했네요.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의 자체 디지털화폐 DCEP가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블록체인 사업 육성 발언도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소련은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인민은행의 DCEP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중국은 외환 관리 정책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방성에 기반한 블록체인 화폐 발행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 사례가 만들어질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중시하고 있는 만큼 각계에서 블록체인의 실제 사용 사례를 실현하려고 할 것이고 빠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물론 코인 가격과 투자와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금지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흔히들 금지령으로 생각하는 2017년 9월 규제 강화조차도 암호화폐를 금지시킨 게 아니라 사기 사건이 너무 많으니 뭐라도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비트코인 등장 초기 탈중앙화 통화라는 개념이 소개되었을 때 반정부, 탈정부라는 오해가 생겼는데도 중국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드물 정도로 관용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중국 암호화폐 업계의 현실도 중국 밖에서 비트코인을 다루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사기를 예방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국 시장에 대해서 새로운 시선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자, 이 책이 리 샤오라이가 쓴 부추의 자기 수양이라는 책입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한국어로 번역돼서 나온 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페이스북이 백서를 내놓은 리브라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중국인민은행의 DCP와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실현되겠지만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케이크를 건드렸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수많은 나라들의 금융과 통화의 이해를 일치시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중국은 그래도 케이크 상자가 하나인데 리브라는 케이크 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래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페이스북이 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많은 곳에 손을 댔고 많은 나라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자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한국에 남다른 감정이 있습니까? 한국 암호화폐 시장에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지요? 국가 민족 등은 내게 그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조선족은 잘 모르겠지만은 나는 외국에서 자란 조선족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성장 과정에 특징이 있는데 어디 사람이냐고 정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에 가도 자기네 사람이라고 해주지 않으니 결국은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려 하게 되고 국제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국적은 중요한 개념이 아닙니다.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 참여자들은 많은데 기술 발전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에 대한 친숙도, 일반 국민들의 참여도 등을 보면은 블록체인의 지향점에 잘 부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재력이 큰 곳인 셈이죠. 거래소 해킹 소식을 자주 듣는데 워낙 거래소는 대부분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자, 이소래는 마지막 끝까지 본인의 소신 발언을 하네요. 워낙에 소신 발언을 많이 하고 직설적인 성격이기에 인터뷰 내용에서 불편하게 들리는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그 첫 번째가 본인이 투자하기 전에 스스로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백서를 읽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믿음을 갖기 위해서 꼭 백서를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금의 성격을 구분을 했다는 겁니다. 돈을 노른자와 흰자 그리고 껍질로 구분을 했고 그 껍질을 투자해서 계속 키워 나갔다는 겁니다. 전 재산을 베팅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고요. 돈의 가치는 계속 줄어들지만 가치가 계속 늘어나는 자산은 우리가 공부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좋은 내용을 실어주신 코인데스크 김외현 기자님과 인터뷰를 성사시켜주신 노드원의 류한석 대표님께 감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